비트코인을 우리가 하나의 화폐로 보지 말고 하나의 시스템의 기반으로 보면 완전히 이게 새로운 세계거든요. 비트코인 불장이 오면 비트코인은 의외로 적게 오를 수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어떤 알트들은 뭐 만 배가 될 겁니다. 반감기가 불장 갖고 온다는 걸. 그러니까 선방형이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여러모로 지금 세계의 그런 흐름들이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서 왜 돌고 돌아 또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정착제를 잡아야 되느냐, 이게 다시금 또 궁금해지긴 하거든요. 비트코인이 무슨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단지 비트코인이 이제 많은 주류 경제학자라든가 이제 그 지식인들이 그렇게 무시하거나 공부 안 해도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생존과 관련 있는 문제입니다. 비트코인은. 왜냐하면 세계가 분열될수록 보편적인 어떤 가치물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분열된다 하더라도 교역은 해야 되고 그 돈은 결국 또 돌아야 되니까. 그렇죠. 부분적인 해결책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이 전 세계에는 그렇게 말끔하게 이어진 곳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프리카 내륙 국가하고 무역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내륙 국가는 나라가 굉장히 약탈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아프리카 내륙 국가에 무슨 뭐 광산이 있어도 광산업자가 수출 대금을 받으면 그 나라의 국가가 상당 부분 떼먹죠. 환율 조작이나 뭐 세금을 통해 갖고. 그래서 애초에 그 거래가 성사가 잘 안 되죠. 이런 게 지금 세계화 시대에도 엄연히 존재하는 현상이거든요. 모든 게 우리처럼 이렇게 세계화 혜택을 받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을 우리가 하나의 화폐로 보지 말고 하나의 시스템의 기반으로 보면 완전히 이게 새로운 세계거든요. 제가 주장하는 것도 그거고. 그럼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스마트 콘트랙이라는 그 메타버스 상에서의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좀 이해가 필요한데 이건 이제 다른 기회에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쉽게 말해서 그게 이제 된다 치면 한국의 기업이 아프리카 중앙에 있는 내전 중인 국가의 공급자하고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기존의 금융망을 통해서 가지 않거든요. 그냥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직접 가니까 그 나라 정부가 이거를 중간에서 환율이나 이런 걸로 떼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 신뢰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업체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인테리어를 한다 그러면 인테리어 업체한테 선불을 줘야지 인테리어 업체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사람도 고용하고. 근데 나의 걱정은 뭐냐면 선불을 줬는데 얘가 거기다 돈 안 쓰고 다른 데다 쓴 다음에 나 공사 못 하겠다고 해버리면 또 물려서 또 돈 주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도망가 버리면 거기 임금 못 받은 사람을 내가 또 건물주가 변제해 줘야 되는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내가 돈은 줬지만 얘가 일을 완수할 때까지는 지불되지 않는 에스크로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에스크로가 이제 은행이 해주는 거죠. 근데 그런 은행 시스템이 없는 데서는 이 스마트 콘트랙이 그걸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만약에 지정학적으로 막 쪼개지면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사람들이 활로를 찾아가지고 그게 다른 데를 거쳐오는 중개무역이라고 할지라도 뭔가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의 대안입니다. 이 비트코인과 스마트 콘트랙, 이더리움 같은 플랫폼. 이게 결정적이죠, 이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육을 내가 맡겼는데 이게 뭐 몇 년간 진행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완수되면 내가 입금해줄게. 근데 이거에 대한 그 계약 조항을 스마트 컨트랙으로 걸어놓고 완료됨과 동시에 이제 이체가 되는 시스템을 그렇죠. 만들어 놓는 거네요. 나는 낸 거죠, 이미. 그래야 내가 리펀드가 안 되는 걸 믿으니까 공사를 시작하겠죠. 근데 이게 바로는 안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완수돼야지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와이너리에서 와인을 만드는 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포도 농장에서 와인이 만들어지기까지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칠레 와이너리한테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스마트 콘트랙으로 보내놓으면 과업이 완수될 때마다 돈이 생산자한테 가는 거죠. 단계적으로. 그게 이제 스마트 콘트랙이 스마트하니까 할 수가 있어요. 확실히 그 중간에 그런 신뢰도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고. 네. 그러면은 주는 입장이든 받는 입장이든 결국에는 다 그 시스템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갈 것도 우려하지 않아도 되네요. 그렇죠. 뭐 도용이나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뭐 걱정할 필요 없고 더 좋은 건 뭐냐면 모든 게 토큰화가 돼요. 그래서 내가 굳이 그 와인이 병입돼 가지고 생산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중간에 그 권리를 팔 수가 있어요. 이 소비재에서. 가격이 이제 등락을 하겠죠. 왜냐하면
그 정보에 따라서 네.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근데 이게 사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그 일을 완수한 데까지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처음에 비용을 지불했던 당시의 가격과 받을 때 당시의 가격은 또 차이가 많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론자분들이 많이 우려를 하시는 게 비트코인의 화폐에 대한 그 가치를 표명을 하려면 그 변동성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는 의견도 있을 정도로 변동성이 아직까지는 좀 큰 시장이잖아요. 변동성은 큰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변동성 우리가 그 커피를 사 먹는다거나 뭐 이럴 때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스마트 콘트랙 안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1년 동안 작업이 진행되는 공사를 맡겨서 미리 돈을 지불해요. 10억 원어치를 지불한다고 하고 비트코인을 뭐 20개를 넣어놓은 거예요. 네. 근데 1년 후에 이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뭐 15억이 된다.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그러면 저는 진 거고 이 돈을 받은 사람이 이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돈을 받은 사람은 그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기는 15억이 돼서 자기가 5억을 1년 후에 더 버는 것보다는 5억으로 떨어져 가지고 5억을 손실을 보는 걸 피하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이 돈을 수령하는 공급업자가 이거에 대해서 시장에 내놓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못 받는데 이걸 시장에 열어놓으면 이걸 롱을 거는 사람하고 숏을 거는 사람들이 달려붙습니다. 쉽게 말해서 똑같은 액수를 내고 나서 담보로 낸 다음에 올라가면 10억, 5억이 되면 10억만 그 당시 기점에서 10억만 이 공급업자가 갖고 나머지는 이 롱에 건 쪽에 들어가는 거고요. 숏으로 걸 수도 있죠. 숏으로 걸면 떨어지면 그 디파짓 걸어놓은 게 없어지는 거고 공급자는 10억을 보장받는 거죠. 이거 자체가 스마트 콘트랙의 한 패키지예요. 처음부터 논문이 나왔던 거죠. 이 논문을 누가 썼느냐 하면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릭 부테린 썼습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 거래되려면 알고리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생태계 자체가 성숙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한국에 있는 A하고 B씨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를 하면 저 노르웨이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박을 거는 거죠. 그냥 위험을 원래 금융이라는 파생상품이 그렇습니다. 도박하고 똑같거든요. gambling-하고. 그러니까 위험을 해지하려는 입장에서는 오르고 내리는 것을 나는 피하고 싶으니까 오르면 네가 먹고 떨어지면 네가 보상해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은 포지션을 그냥 고수하면 되고요. 그거를 지금까지는 금융 시스템이 했잖아요. 은행들이나. 네. 이게 전부 스마트 콘트랙 안에서 가능해요. 생태계가 커진다는 전제에서. 그럼 그 비트코인의 변동성이라는 거는 이런 충분히 스마트 컨트랙이나 시스템 안에서 해결이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이 변동성 때문에 이게 빨리 해결돼요. 왜냐하면 변동성 때문에 먹을 게 많거든요. 롱, 숏 포지션 투자자들이.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누가 먹을 게 많냐면 금융기관들이 먹을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 다 관심이 있어요, 이거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단지 그 추세를 따라가는 게이머는 아니거든요. 자기네들이 추세를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보다는. 그러니까 언제나 유리한 게임을 할 수가 있겠죠. 거기다 수수료까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이걸 스테이블하게 너한테 줄 테니까 오르면 다 내가 하는 거야 하고 거기 수수료까지 뜯는 거죠. 떨어지면 뭐 보상은 해주지만 여러 가지를 그렇게 금융 포트폴리오를 짜면서 본인들은 이렇게 그 자체를 또 상계시킬 수가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가상화폐에는 비트코인만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표적인 뭐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들도 많은데 실제로 이더리움도 어느 정도 거래가 많이 왕성히 이루어지고 있는 알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게 교수님께서는 특별하게 알트코인보다는 좀 비트코인을 좀 주목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에 대한 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물론 비트코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시장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장악하거나 이끌지는 못해요. 다 비트코인 반감기에 따라오는 버블, 뭐 혹은 상승장, 강세장에 전부 영향을 받거든요. 다만 비트코이너들이 짜증을 내는 게 이제 비트코인이 두세 배 오를 동안 이더리움 뭐 10배가 오르니까 또 그만큼 빨리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저는 독특한 입장인데 한국에서는 저는 비트코인만 된다는 입장도 아니고 비트코인 말고 다른 알트코인만 된다는 입장도 아니에요. 저는 비트코인은 당연히 가져가야 되고 이더리움도 사실 알트로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더리움이 생긴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더를 알트로 부르긴 좀 그렇죠.
가격도 검증이 됐고.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개념에 있어서 가상화폐는 탈중앙화가 핵심이잖아요. 탈중앙화기 때문에 그 주인이 없으니까 이거에 대한 오너 리스크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더 비트코인이 부각을 받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더리움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더리움도 오너가 있다고 말하기 좀 어렵죠. 그러나 이제 리더십이 있는 거고요. 이더리움은 그걸 포기함으로써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계속 그 플랫폼 혁신을 하고 있잖아요. 리더십이 있으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과거에 고착되어 있죠. 그래서 과거에 고착되고 있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한테 믿음을 주니까. 그래서 키 커런시로는 비트코인의 그 특징이 따라올 수 없는 좋은 특징입니다. 우리가 연준 의장 입을 보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요? 화폐인데 네. 누구한테 달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은 쳐다볼 입이 없죠. 그러네요. 예, 나중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활성화됐다라고 전제해 보면, 근데 이더리움은 쳐다볼 입이 또 있잖아요. 네. 말씀하셨던 오너 리스크가 있네요. 근데 완전히 오너 리스크는 아니에요. 우리가 오너 리스크라고 이제 블록체인 쪽에서 정의를 내린다면 이런 겁니다. SEC나 미국의 증권감독거래위원회나 한국의 무슨 뭐 금융감독위원회가 소장을 보내거나 기소할 수 있는 주소지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을 소송을 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주소지 누구한테 보내죠? 오태민한테? 아니잖아요. 네, 없죠. 근데 이더리움 좀 있어요. 약간 있어요. 뭐 비탈리 부테린만이라고 재단 쪽에 있죠. 근데 다른 알트들은 뭐 명확합니다. 그게 네. 이 리플이나 이런 게 그런 것들에서 비트코인은 차별화가 되죠.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도 어느 정도는 이 가상화폐 쪽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죠? 저는 그 다른 주식이나 채권에 대해서는 매크로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전혀 투자를 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 투자자분들께서는 뭐 제 얘기를 들으면 분노하시겠지만 모르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원론적으로 저는 주식 투자는 좀 멀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내부자 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부자 정보 영향을 받는다고 보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다른 알트들과 달리 비트코인은 저는 투자를 오래전에 했고 이제 지금 계속 사고 있는 건 아니지만 했는데 가지고 있는 건데 저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요. 내부자 정보가 없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유리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비트코인 정보의 내부자입니다. 다 정보는 오픈되어 있어요. 대부분은. 우리가 한 가지 모르는 거는 이제 각 국가의 정책이라든가 공룡 기업들의 비트코인 정책은 몰라서 그거는 이제 외생적인 변수가 돼서 가격을 흔들지만 나머지들은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거지 공부하면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가상화폐 그 비중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압도적으로 많으신 건가요? 저는 뭐 비트코인만 한때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2018년도에 이더리움을 좀 너무 떨어지니까 비트코인을 헐어서 좀 샀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쪽에 연구하고 있으니까 비트코인 하나를 2018년에 헐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제 알트 펀드라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담아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비트코인을 헐지 않았더라면 비트코인 5배, 6배가 됐을 텐데 그것들은 없어진 것들도 막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계속 비트코인을 그냥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막 그 중에는 막 50배도 오른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50배 올랐을 때 실현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알트는 진짜 그 사고 팔할 걸 잘해야 돼요. 트레이딩을. 근데 비트코인은 뭐 갖고만 있겠다는 전략으로 되게 유용하거든요. 장기적으로 우상하니까. 근데 알트들은 팔지 않았더니 다시 제자리예요. 다시 뜯어보면 다시 원위치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비트는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차트가 어느 정도 우상향을 그리는데 알트는 찍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그 현상을 보이고요. 나머지는 다시 돌아가요. 리플만 해도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가상화폐 하면 이 차트만 기억하시니까 대다수의 알트 막 몇백 배, 몇천 배 올랐다가 그렇죠. 다시 그렇게 떨어지는 것만 기억하시니까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도 그러하지 않나라고 이제 좀 부정적으로 계속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는 비트코인을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자꾸 알트코인을 듣는 거예요.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분이 밤새 PC방에 계셨나 봐요. 나이가 좀 있는 분이 다른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나 저거 해 비트코인 알지?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비트코인이 아니에요. 제가 모르는 걸 하는데 자기 지인한테는 비트코인 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듣는 사람도 비트코인 한다라고 생각 안 해요. 다 통해요 그냥 비트코인으로. 이상하게. 이 가상화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 근데 아까 이제 말씀 중간에 얘기하셨던 것 중에
알트코인에 대한 이 가격들이 비트코인의 그 반감기에 의해 좀 가격이 변동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공부를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비트코인의 반감기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4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는 반감기 때마다 이제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반대로 수요가 일정하다면 가격이 올라가는 이 수요 공급 이치에서 반감기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게 바로 내년에 또 반감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이때 주목해봄직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반감기 예외가 없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반감기 바로 가격이 반영되는 건 아니고요. 반감기 끝나고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미끄러지면서 가격이 올라가요. 당장은 떨어져요. 왜냐하면 반감기 전에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게 반감기 나고 나서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번엔 좀 다를 거라고 대부분 예측하고 저도 그쪽에 좀 약간 베팅을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반감기 이후에 올랐던 이유는 실제로 공급이 줄어서도 있지만요. 반감기가 비트코인의 단점이라고 주장하는 언론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반감기 전에 비트코인이 망한다고 본 거예요. 근데 반감기가 일어나도 안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반감기가 일어나면 채굴자들의 보상이 줄어들고 채굴자들이 채굴을 안 할 거니까 채굴은 비트코인의 보안 시스템이거든요. 보안 능력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더 떨어지고 가격이 더 떨어지면 채굴자에 또 떠날 거고 채굴자에 떠나면 더 보안이 떨어지고 이게 이제 죽음의 악순환이거든요. 이 죽음의 악순환에 빠질 것이다라고 매번 반감기 때마다 이제 언론들이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반감기가 일어나고 나서 좀 떨어지다가 안 떨어지니까 확 이제 반영이 되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아마 어떤 주류 언론이 이름 걸고 말하기는 좀 뭐 할 거예요. 원체 여러 차례 검증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다들 기대하고 있어요. 반감기가 불장 갖고 온다는 걸. 그러니까 선방향이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시점을 내년 5월이나 6월에 있을 반감기나 그 이후에 잡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2024년도 1월 1일에 시점을 잡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기대감이 그렇게 선방향이 됐다가 막상 반감기는 먹을 거 없는 잔치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번에는 어느 정도 선반영될 수 그렇죠. 있다. 모두가 기대하면 더 선방향이 되겠죠. 그렇죠. 저부터도 사실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벌써 그 조짐이 올해부터 알트들이 다시 이렇게 막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 두 개씩. 페페 뭐 이런 거. 그거는 밈코인 아닐까요? 어쨌건 이것도 원래 완전히 겨울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군요. 봄이 왔으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2040년에는 채굴이 또 종료된다는 예정도 있더라고요. 공식적으로는 2140년이고요. 2030 몇 년도부터는 이제 1 비트코인 미만으로 채굴은 되죠. 근데 이제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수학적으로 이제 외사법에 의해서 그려보면 2140년이 나왔는데 다른 주장에 의하면 그보다는 한 50년 정도 앞당겨질 것 같아요. 어쨌건 우리가 살아있진 않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확실히 없을 거고요. 우리 자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코인을 자녀들한테 좀 물려준다는 생각으로 모아가시는 분들도 있으시던데 근데 혹여라도 요즘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채굴이 종료가 된다면 그럼 어떠한 사태가 좀 벌어지는 것인지 그건 당연히 비트코인의 초기 설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논의는 처음부터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토시 나카모토 대답을 했고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채굴자들의 역할이라는 건 자신의 기계와 자신이 전기료를 지불하면서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의 형태가 비트코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채굴자들은 비트코인만 받는 새로 만들어진 비트코인만 받는 것이 아니라 거래 수수료라고 하는 형태의 비트코인도 받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돼요. 채굴이 없어지지 않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서 채굴자들이 유의미한 소득이 없으면 비트코인이 뭐 가격이 없으면 채굴자들이 채굴을 하면 전기를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트코인 시스템은 거기서 종료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서 채굴의 종료하고는 무관해요. 채굴이 종료되더라도 만약에 비트코인 시스템에 계속 외부에서 자본이 유입이 되면 그것이 거래 수수료라는 형태로 채굴자들한테 보상이 와요. 그럼 채굴자들은 그걸 가지고 전기료 내면 됩니다. 그럼 어찌됐든 그럼 그때까지는 계속 반감기로 인해서 공급이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워낙에 이제 비중이 줄어드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한 20-30년 지나면 의미 없을 거예요. 채굴량은 의미 없어요. 거래 수수료가 이제 그걸 대체하겠죠.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격 상승에 대한 우상향은 계속 그려볼 수가 있겠네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반감기에 따른 이제 시장의 상승은 이번이 마지막일 거라고.
그래서 상당히 설득력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톡 플로우 구조상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기존에 축적되어 있는 거에 5% 뭐 2% 사이일 거예요. 근데 이제 반감기가 계속되고 계속 채굴이 됐기 때문에 1% 미만으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네. 플로우 양이. 그러니까 플로우가 이제 전체 몸집을 흔들 수 있는 역할이 없어지는 거죠. 영향력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바꿔 말하면 이번이 올해가 어느 정도는 좀 투자로서의 기회가 좀 마지막에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불안한 건 뭐냐면 모두가 이렇게 투자 기회로 예측하고 있잖아요. 이번 반감기를. 네. 그래서 투자의 뭐 금원상 모두가 예측하는 것은 틀리잖아요. 그게 한 가지 의혹입니다. 근데 아직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량이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그래서 아직 그 먹을 게 있는 거죠. 모두가 깨달으면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좀 더 비트코인에 대해서 깊게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비트코인 불장이 오면 비트코인은 의외로 적게 오를 수 있는데 예측이 되죠. 우리가 모르는 어떤 알트들은 뭐 만 배가 될 겁니다. 그런 또 광란이 벌어지겠죠.